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해설 시간입니다. 2017년도에 있었던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3교시 1과목인 사회복지 정책론의 기출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예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이것도 궁금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다 더 궁금한 것은 2018년도 제16회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흘러간 버려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바로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주변을 훑어감으로써 2018년도 제16회 국가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예상 문제를 점쳐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대부분이 과거에 봤던 분들이, 보셨던 분들이 볼 건 아니고 새로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와 지금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내년도 예상 문제의 바로 옆 동네 가장 가까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 인구 중 노인의 이 비율이 높아졌다. 그렇죠. 우리는 2005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고령화, 저출산 문제와 고령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정책적으로 이렇게 반영되기 시작을 합니다. 2017년도에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가 13.1%에서 23.6%까지 예상을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마지막, 어젠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고, 그리고 2018년부터는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졌다. 2018년도에는 고령사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요즘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작년이란 말도 빼버릴 정도로 해서 청장년 실업이 아주 높은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고용 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회 구성원이 증가했다. 이주 노동자라든지 결혼 이주 여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비율의 다문화 국가군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주요 문제로 등장하였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복지 재원 마련이 용이해졌다. 현재 우리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또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함에 따라 복지 대원의 분산이 다원화됨으로써 그 재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은 실질적으로 소위 이런 그 과정들이, 이 과정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워낙 복지국가의 위기라든지 복지의 위기 현상이 소위 다변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리부문에만 존재하던 마케팅이라든지 이러한 그 다양한 기법들이 사회복지 부문에도 도입할 정도로 재원 마련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것이 오늘날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어요. 2번에 보시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난 10년간 그러면 20세기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고용 불안정 심화로 사회보험 제도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 고용 불안정 심화로 인해서 사회보험 제도의 기반이,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출발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고정적인 어떤 보수 시스템 속에 몸을 담고 있느냐 아니냐가 바로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겠는데, 고용 불안정은 결국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보수 체계가 깨트려짐으로써 사회보험의 재정 기반이나 사회보험 제도의 기반은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총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위 재원 용도의 방향도 다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총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로빈곤층 지원제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이제는 좀 더 넓게 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로 여기서 좀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우리는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사회복지 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의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 맞는 것이 되겠지요. 복지정책의 대상의 초점이 극빈층으로 변하고 있다. 전통적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복지의 대상은 빈곤 문제이기 때문에 극빈층이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특히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그 종류가 다양화되는 다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계층으로 보더라도 극빈층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복지가 이제는 중산층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더 나아가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 어떤 현대사회의 특징을 보면 노인 부양기의 감소. 노인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생산 가능 연령, 생산 가능 연령은 15세에서 64세라고 하는데,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연령대의 인구수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데, 생산 가능 연령층의 인구수의 변화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수의 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결국에 그로 인한 비율인 노인 부양비는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인간 욕구의 다변화, 가족개체 증가, 세계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 아동 및 노인에 대한 가정 내 돌봄 여력 감소. 왜냐하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로 인해서 돌봄 서비스의 이런 그 영역이 상당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국가가 담당해 주겠다 해서 여성의 가사로부터 부담, 여성의 가사와 양육으로부터 부담 문제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탈가족화가 우리나라의 정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어요. 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정책, 경제정책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제정책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경제정책의 긍정적 변화는 당연히 사회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준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정책 서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은 서로 주고받는 상호 작용적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결국에 사회정책은 소위 사회 구성원의 생산 인구수의 실질화를 가져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게 되고, 바로 경제성장의 이런 그 흐름은 결국에 사회정책에도 또 역으로 돌아오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복지국가의 시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만약에 양자 간의 갈등이 있게 되면 사회정책에 맞추어서 경제정책을 따라오도록 했다고 하지만,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가 지난 이후 1980년대부터는 소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양자 간의 갈등이 있게 되면 경제정책에 맞추어서 사회정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서로 상생적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5번 문제를 보시면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복지국가의 모형,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모형이 아닌 것은,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와 사회계층 분류를 가지고 1990년대 초에 복지국가 유형을 자유주의, 조합주의, 3인주의로 나눴습니다. 물론 1997년에는 탈가족화도 기준으로 삼아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했는데 어떤 자유주의, 조합주의, 3인주의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조합주의, 코퍼레티즘이라고 하는 이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수주의라고도 합니다.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 조합주의는 서양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길드를 중심으로 해서 조합이 만들어지고 개별 조합별로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조합주의 또는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중세 유럽에서부터 자리 잡은 조합, 길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상인조합, 수공업자 조합으로 나눠보지만 상인조합에도 업종별로 무수히 많은 상인조합이 있고 수공업자도 업종별로 무수히 많은 수공업자 조합이 있습니다. 이들 조합, 길드 구성원들은 완전히 그 조합에서 탈퇴해서 새로운 업종의 구성원이 되기 전에는 다른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업종 범주별로 그 경계선이나 진입장벽이 너무 커서 서로 이동이나 교체나 전환은 아주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어렵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이동성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건 틀린 것이 되겠네요. 산재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다수의 운영주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합주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의 적용 대상은 임금 근로계층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보험료를 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금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복지 제도들은 위험별로 구성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한다. 조합별로 운영한다 이 말이고 조합 단위 제도로 인해 위험 분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한다. 각 조합별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바라보는 현대적 사회보험보다는 훨씬 미약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존 롤스의 사회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여기까지는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존 롤스는 소위 분배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또는 평등 사유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바로 제1원칙과 제2원칙으로 나눴습니다. 제1원칙은 공동체 구성원들은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서 누구나 기본적 권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평등의 원칙. 그리고 제2원칙에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칙과 그렇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불평등 사유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 불평등이 사유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나 가장 소외된 계층의 우선 배정이나 가장 많은 배려가 될 때 그 불평등도 평등한 것 이상으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차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원칙으로 평등의 원칙, 제2원칙의 두 가지로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성격이나 아니면 자신의 사회적주의, 자신의 계급, 자신의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보는 것을 무지의 배일이나 또는 원초적 입장이라고 원초적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용어가 되어 있는데 무지의 배일, 모든 구성원들은 무지의 배일 속에서 내 성격이 어떻고 내 사회적 지위가 전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있고 그리고 나의 계급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거에는 관심도 두지 않는다고 보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고 보는 것을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고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원초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기본권 향유는 누구나 평등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기본권을 향유하는 데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 평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약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불평등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소외된 계층,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우선 배려나 가장 많은 배정이 될 때 그 불평등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롤스의 정의로 나오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1원칙, 평등의 원칙, 제2원칙,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국대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최소한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구성한 복지국가의 모형이 아닌 것은 1942년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 여러분 알다시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처칠의 공공정책관이 반영된 것을 우리가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하는데 영국이 실질적으로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소국국가에서 적극국가로 전환되는 계기를 이룬 것을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베버리지는 영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보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막상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을 운영하려고 봤더니 사각지대가 너무 컸던 거였어요. 보험료를 낼 수조차도 없는 사람도 많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해서 공공부조를 만들어서 사회보험을 원칙으로 공공부조를 가미한 사회보장 제도가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 중에서도 공공부조를 말하는데 사실은 공공부조도 보편주의죠. 나도 여러분들도 언제 공공부조의 대상이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자, 하여튼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부담과 정액구별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가 교재에서 쓸 적에는 균일약출, 균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베버리지는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학으로 규정했다. 5학은 뭐 잘 아시니까 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이나 궁핍을 빈곤이라고 바꿔놓으시면 더욱더 편하게 될 겁니다. 정액부담의 원칙은 보험료 징수와 관련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굳이 얼마를 버는지를 알 필요가 없이 그냥 많이 버는 사람도 적게 버는 사람도 똑같은 금액을 각출할 수 있으니까 굳이 조사라고 하는 소득이나 자산이 얼마인지를 조사해야 되는 행정비용이 절감되게 될 겁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 등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자, 5번과 같은 것은 같이 해서 중요 표시하시고. 어쨌든 베버리지 보고에서 베버리지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영국 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보장을 제시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안전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안전망이란 뭐예요? 1차적 안전망, 2차적 안전망, 사회보장기본법에 새로 신설된 평생사회안전망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시책을 사회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안전망은 1차적 안전망과 2차적 안전망으로 나눠봅니다. 1차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준 시책을 1차적 안전망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회보험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기여도에 따라 보험료를 낸 금액이나 보험료에 가입했던 기간에 따라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준 사회시책을 1차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보험이죠. 그에 비해서 2차적 안전망이라고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책을 2차적 안전망이라고 하고 당연히 공공부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안전망, 2차적 안전망인데 자, 문제 보세요. 2차적 사회안전망은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2차적 안전망은 주로 빈곤계층,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나 도움을 받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1차적 안전망과 2차적 안전망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어 운영된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나도 여러분들도 언제 2차 안전망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것처럼 서로 연속선상과 교집합, 혼합 부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2번은 틀린 거군요. 엄격하게 구분된다. 틀린 것이 되겠어요. 1차적 사회안전망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하게 되는 안전망이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 자기 기여도에 따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때문에 받는 거고 2차적 안전망은 주로 공공부조로 구성된다. 1차적 안전망은 사회보험으로 운영된다. 답은 2번 엄격하게 구분된다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소득 재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소득 재분배에는 단기적 재분배, 장기적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등으로 나눕니다. 소득 재분배는 세대 내,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소득 재분배는 시장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다. 시장 기능에 의해서 소득이 배분되는 각자가 한 만큼을 고려해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은 소득 분배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시장 기능이 아닌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분배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재분배, 소득 재분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군요. 정부가 조세정책과 사회복지 정책 등을 통하여 실현한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시간적 소득 재분배는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
불안정한 소득 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때 적립해 놓았다가 불안정한 생활의 시기로 전환이 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번에 보시면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판서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보더라도 현물급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이 사람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언제 필요한지까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제공하는 것을 바로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맞으면 현물급여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현물급여 보시면, 그러나 이 현물급여, 그렇기 때문에 현물급여는 목표 효율성이나 대상에 대한 효율성이 아주 높고, 그리고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정책 효율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런 현물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 정책 효율성만 높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정적 선호도도 높고 납세자들의 선호도도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호도도 있지만 거꾸로 현물급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죠. 스티그마가 발생할 수 있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죠. 이런 것을 단점으로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급여는 복지상품이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 말은 설사 앞에 말이 없더라도 현금급여는 내 맘대로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좋아하는 매장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음으로써 현물급여에 비해서는 환희할 정도로 자기 선택권이나 소비자 주권이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맞는 거지요. 현금급여는 사회복지기관 관리 운영비 절감과 행정적 편의를 가져줄 수 있다. 자, 운영비 절감과 행정적 편의는 운영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다 보면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굳이 쓸데없는 행정비용 들 필요가 없습니다.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 오남용의 위험이 가장 큰 것은 현금급여고 그 다음이 바우처고 현물급여는 오남용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뭐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현물급여는 개인의 복지 욕구와 교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운영상 오남용의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은 바로 현금급여고 그 다음에 바우처, 그 다음에 현물급여 순입니다. 11번에 보시면 공적연금 재정관리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공적연금 재정관리 방식의 특징. 자, 우리가 공적연금 그러면 국민연금도 있고 또 직영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재정관리 방식에는 적립방식, 부가방식, 수정적립방식으로 이렇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적립방식은 가입자들 각각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축적한 적립기금으로 그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각자가 적립한 것을 가지고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겁니다. 부가방식은 매년도 연금 재정의 수입 총액과 임금 총액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방식은 젊은 생산 연령층의 세대가 벌어들인 소득을 일부는 현재 자기 생활을 위하여 쓰도록 하고, 그리고 일부는 자기가 알지는 못하지만 현 노인 세대의 생활비로 내놓도록 함으로써 벌어들인 돈과 지출한 금액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것을 부가방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걸 말하고 있죠. 적립방식에서 수지상 등의 원칙, 적립방식, 수익과 지출이 균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은 연금제도 어디에서나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부가방식의 연금제도는 당시의 노인세대에게도 일정한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 부가방식의 장점에는 도입과 동시에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 또 그런가 하면 도입과 동시에 완전 지불이 가능하다. 바로 지금 거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립 방식의 연금제도는 저축 기능을 토대로 한다. 뭐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이죠. 모든 연금제도에서 수진상 등을 따지지 않는 재정운용은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국민연금 보험료 부가세 계상 소득 상한선, 소득 하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의 상하한선이 쭉 나와 있는데 소득 상한선은 소득 하한선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정으로 제외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소득 하한선은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의 사람들은 제외시킵니다. 소득 하한선을 높게 책정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좋습니다. 소득 상한선을 높게 책정하면 고소득자 소득계층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소득 상한선을 높게 책정한다는 것은 그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틀렸군요. 소득 상한선은 국민연금 가입자들 상호 간 연금 급여의 편차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소득 상한선은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를 부과되지 않는 소득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그렇죠? 좋습니다. 답에 설명드렸던 거군요.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13번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여러분들 국민연금급여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은 기준소득원액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준소득원액의 9%를 근로자가 기여금으로 4.5% 그리고 사업자가 부담금으로 4.5%를 내놓음으로써 노사균등분담의 대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닫아보시고 기본연금의 그 균등 부문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나타난다. 자, 거기 보시면 균등 부분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국민연금 한번 국민 적어야군요. 국민연금 보험급여 산정기준 보험급여 산정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소득원액이에요.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자, 여기 보험료 산정기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원액의 9%를 사업장 가입자는 4.5에서 노사균등분담하고 나머지 지역가입자, 의무가입자, 의무개독가입자는 단독으로 기준소득원액의 9%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현금급여로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현금급여의 종류로서 이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종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다음에 급여 계산은 1.2 A 플러스 B 0.05 1 플러스 0.05 12분의 N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합니다. A라고 하는 것은 균등 부문으로 여기는 사회적 적절성이 반영되는 부분이고 B라고 하는 것은 소득 비례 부문으로 여기는 사회적 공평성이
적절성에는 개인적 공평성이 배정되는 부문이 되겠어요. A 플러스 B가 나와 있는데 A 플러스 B. 그래서 연금급여에 대한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는 매년 0.5%씩 감소한다. 아니죠. 매년 0.015%씩 감소해서 현재는 이 1.2는 2029년부터 시행되는 이런 소위 비례상수가 되겠어요. 디귿번은 틀린 것이 되겠지요. 연금급여액은 직업사유에 따라 연금급여액과 부양가족 연금으로 구당된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4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모두 고르면 자 여기를 우리가 잠시 방심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다 내야 하지만 이것을 줄여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나와 있죠. 당연히 여기에는 65세 이상인 자 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첫 번째 사람은 벽지거주자. 대통령이 정하는 벽지거주자. 또 그러면 건강보험 거기에 보면 65세 이상자. 경감전 65세 이상자.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장애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휴직자, 국가유공자 등 그리고 다섯 번째가 휴직자. 휴직자도 건강보험료를 경감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기타. 65세 이상자. 이건 65세 이상자. 그리고 휴직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휴직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4번 휴직자에서 14번에는 휴직자 65세 이상인 자인데 니은번이 틀렸군요. 니은번이.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좋습니다. 장애인. 여기는 좋고 섬, 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벽지에 거주하는 이거 좋습니다. 기역, 디귿, 리을.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도 워낙 경기 침체가 심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도 가입 대상자에 올렸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구직급여를 받기 전에 거기 보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자영업자도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수가 있다. 구직급여는 9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일사라는 것은 30일에서 210일 또 이런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 구직급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구직급여.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구직급여, 자영업자에는 구직급여는 90일에서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90일에서 언뜻 보면 근데 90일에서 180일 되어 있다는 거 좋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어쨌든 구직급여의 일수는 30일 이상에서 210일까지로 된 개별 근로자와는 달리 바로 여기 좀 자영업자의 구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90일에서 180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특징이 아닌 것은 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개별사 입장에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정감한다. 당연적용 사업장 등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설사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계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고지서가 나온 다음에 그에 대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상되는 보험료를 산정해서 미리 선납을 합니다. 미리 4월 말까지거든 선납을 하면 그걸 계산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내년 4월까지 이전에 냈던 전년도 보험료가 적정했는지를 계산해서 부족하면 더 내고 남으면 환급받으면 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 우리나라 산재보험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뭐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계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고 선납하고 후 확정해서 환급받거나 되돌려받거나 그리고 부족한 것은 더 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맞는 것이 되겠죠.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좋습니다. 17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장해등급은 당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14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에서 3등급은 장해보상연금으로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8등급에서 14등급은 일시금으로 그 사이에 있는 4, 5, 6, 7등급은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건 틀린 거군요. 다음에 산재,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은 퇴직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고건복지부 장관이 관여한다.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려를 합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는 산재보험의 의무적용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민간사업이 나와요. 여기는 답이 당연히 여기에서는 거기 등급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되 1, 3등급, 4, 5, 6, 7등급, 8등급에서 14등급 이렇게 해서 장애보상연금, 선택,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법으로 정해진 날짜를 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장기간 급여를 제공받는 것을 시설급여라고 하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두 가지가 있죠.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두 가지만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병원은 진작에 없어진 시설기관이 되겠습니다. 기억번은 틀린 거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한다.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한다. 당연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원칙은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어떤 급여보다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적정 제공의 원칙, 의료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번은 틀렸고 니은번은 맞는 거죠. 재가급여는 6가지를 설명하는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이 되겠네요.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등이 있다. 특별현금비에는 좋습니다. 답은 거기에 보면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에 보시면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는 신청, 직권, 병행주의죠. 본인이 표현된 욕구로 변환시키거나 할 수 없다면 사회보장기본법 근거에 의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고지는 전제로 하지만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억번 틀린 거지. 기억번 틀린 거 다 틀린. 거기 보면 답은 2번과 3번밖에 안 되겠네. 자산조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렇죠? 자산조사는 공공부조의 필수 조건이 되겠어요.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공공부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단독 책임을 지는 독점적 운영은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공공부조나 사회서비는 중앙정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귿번 들어갔으면 다 틀린 거죠. 답은 보나마나 2번이군요. 사회보장 중 공공부조는 투입자원 대비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소득 빈곤,
소득 불평등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득 빈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여기서 적어보시면 불평등 측정. 불평등도를 이끌어가는 것은 노렌지 곡선. 노렌지 곡선. 그리고 노렌지 곡선을 수치화한 지니 개수. 지니 개수. 지니 개수는 범위가 0에서 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5분위 분배율은 소득 구조를 전체를 차례대로 나열해서 5등분한 후 상위 20%의 소득 누적 금액을 하위 20%의 소득 누적 금액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상위 20%의 누적 금액을 하위 20%의 누적 금액으로 나눴을 때 1이 나온다면 절대평등이죠. 여기는 1에서 만약에 하위 20%는 가진 것이 제로고 상위 20%가 다라고 한다면 무한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한대. 결국에 노렌지 곡선이나 그걸 수치화한 지니 개수나 5분위 분배에 오면 크면 클수록 즉 지니 개수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5분위 분배율은 무한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노렌지 곡선은 밑에 터진 불평등 면적이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라고, 여기는 불평등하다라고 합니다. 불평등하다.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 그에 비해서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은 소득 순을 차례대로 나열한 후에 10등분하고 이번에는 거꾸로 하위 40%의 소득 누적 금액을 하위 40%의 소득 누적 금액을 상위 20%의 금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절대 평등의 관점으로 전 국민의 소득 금액이 똑같다면 상위 40%를 상위 20%로 나누게 되면 2가 될 겁니다. 때문에 절대 평등은 2예요. 그런데 하위 40%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제로가 될 것이고 나머지를 모두를 상위 20%가 다 가지고 있다면 무한대분의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제로가 될 거예요. 여기는 0에서 제로부터 2가 될 거예요. 여기는 크면 클수록 하위 20% 하위 20% 소득 누적액을 상위 20%로 나눠서 2가 나눈다면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자,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지니 개수, 노렌지 곡선, 지니 개수, 5분위 분배율은 그 값이 클수록 불평등 수준을 의미한다. 그렇죠? 상대적 빈곤은 소득 불평등과 관계가 있다. 소득 빈곤 측정만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를 포착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소득 금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고 소득 금액이 좋다고 해서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행복직수, 부탄 이런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계층 이동성 수준은 다를 수가 있다. 노렌지 곡선에서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0.00001%에 속하는 사람들이 국부의 다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불평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극단적 불평등을 말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21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특징 옳은 것은 가구당,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 비용이 사회보험보다는 높죠. 왜냐하면 일일이 자산조사를 하는 행정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은 기금에 의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로서 재원은 조세로 운영합니다. 재원 부담을 하는 자와 수급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 되지요. 그야말로 근로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냈던 부담자와 그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급자, 재원 부담자와 수급자는 서로 상이합니다. 대상 선정에서 부양 의무자 존재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아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대상자 선정 기준 두 가지로 하나는 부양 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또 하나는 부양 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의 존재.
이 바로 재당 부양 의무자 조건과 소득 인증의 조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한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2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중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게 되면 이것은 소위 공공부조가 되겠는데, 보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 3, 4, 5는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7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고, 보육급여라고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2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르면 과거의 정책을 검토한다, 해외 정책 사례를 검토한다, 사회과학적 지식을 검토한다, 직관적 방법을 활용한다. 구체적인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어떤 직관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 함정은 네 1번에 있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4번에 보시면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평가는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평가지표 선택에서 정책 목표보다 측정 용이성을 중시한다. 정책평가에서는 측정 용이성도 중요하지만 진정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라고 하는 정책 목표 측정을 중요시하지 측정 용이성을 그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린 거죠. 정책평가는 정책 활동의 책임성을 높인다. 산출과 영향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양적, 질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평가 결과 후 활용도를 높이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좋습니다. 답은 2번. 국어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에 25번에 보시면 사회투자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투자 전략 그러면 사회투자 국가, 먹는 빵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인적 자본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사회투자 국가라 하고, 바로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는 평생교육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동세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킨다. 사회정책,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해서 목표를 추구한다. 사회투자 모형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아니지요. 자, 이것은 아동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많은 거. 우리가 말하면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종잣돈을 이미 조성해준 이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취약한 가정의 아동이라도 똑같은 수준의 출발점은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회의 평등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투자 모형에서는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지국가의 시대 제1의 길에서는 결과의 평등에 초점을 둔 이런 국가 개입을 했었어요. 그러나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한 이후 복지국가의 재평기에는 결과의 평등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보다 기회의 평등을 더 강조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참여 다 좋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2015년에 있었던 3교시 1영역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한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의 바로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교재를 열어놓고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